가을의 속삭임. 싸늘한 바람이 수원 화성의 오래된 성벽을 어루만지던 10월의 어느 오후, 박선희 여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텔레비전에선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서울과 부산에 사는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췄다. 넓은 집에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녀 자신의 모습 같아 괜스레 마음이 시렸다. 손때 묻은 스마트폰이 하고 짧게 울렸다. 며칠 전 딸 지영이 큰 글씨로 설정해준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다. 누구지? 선희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박 선생님, 저 민준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중하지만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서툰 솜씨로 답장을 보냈다. 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아닙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아, 이런 실례를.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봅니다. 귀한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선희는 별일이네 하고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자신을 미국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5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하나 있는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산다고 했다. 그의 말은 선희의 처지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정중했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선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어머님께서도 저처럼 외로우시겠군요. 타국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선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홀로 남겨진 삶의 허무함까지. 그는 언제나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님 힘내십시오. 제가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지적이고 인자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고급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은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선희는 매일 아침 그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의 메시지로 하루를 마감했다. 텅 비었던 집에 온기가 도는 듯했다. 노랗게 떨어지던 은행잎마저도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에 홀로 계신 노모가 편찮으신데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불효자식은 웁니다. 어머님, 박 선생님을 뵈면 꼭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드나 봅니다. 선희는 그의 효심에 감동했다. 그리고 자신을 어머니처럼 생각해준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어머니가 빨리 쾌차하기를 빌었다. 며칠 뒤 민주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어머님, 정말 면목 없지만 급하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제가 미국에서 송금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려서요. 혹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바로 미국에서 처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선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아픈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데 게다가 자신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내일 바로 갚는다는데 그 사람 인품을 보면 절대 떼먹을 사람은 아니야. 선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주섬주섬 쌈짓돈을 꺼내 은행으로 향했다. 송금을 마치고 그에게 연락하자 민주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제게 하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선희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특히나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좋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선희를 대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했고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공유했다. 그는 선희가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말을 기억하고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함께 미술관에 가자고 약속했다. 선희는 수십 년 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민주는 똑똑하고 박식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특히 경제나 투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정보라며 선희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어머님,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미국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곧 신약 개발 발표가 있는데 정보가 확실합니다. 지금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최소 서너 배는 오를 겁니다. 어머님 노후 자금 제가 확실하게 불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투자. 선희에게는 생소하고 두려운 단어였다. 하지만 서너 배라는 말과 저만 믿으십시오라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평생 아끼고 모아둔 돈,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쩌면 이것이 외로운 노후를 벗어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머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머님께 위험한 걸 권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보장하는 겁니다. 다만 이건 극비 정보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딱 1,000만 원만 투자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불려드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병원비 50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다. 선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프로필 사진 속 인자한 미소, 그리고 선어배라는 유혹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민준에 대한 신뢰와 막연한 기대감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딸 지영에게는 비밀로 하고 정기 예금을 해지하여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후 민준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매일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선희는 불안하면서도 희망에 부풀었다. 그녀는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하고 있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딸 지영네 집에도 보탬이 되고 평생 소원이던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김장철이 다가올 무렵 딸 지영이 주말을 이용해 선희의 집을 찾아갔다. 바쁜 워킹맘인 지영은 오랜만에 찾은 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진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선희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웃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잘 먹고 잘 자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영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카톡을 하며 몰래 미소 짓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이 용돈을 드렸을 때 예전처럼 됐다며 손사래를 치는 대신 슬쩍 받아서 장롱 깊숙이 넣는 모습이 어색했다. 엄마, 혹시 돈 필요한 데 있으세요? 아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라니까. 내 걱정이나 해라.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힘들 텐데. 선희는 화제를 돌렸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이름과의 수많은 대화 기록을 발견했다. 다정한 말들 사이에 오가는 송금, 투자, 수익률 같은 단어들.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78, total characters 6821. 지영은 밤새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김민준이라는 분 누구세요? 어제 카톡 보니까 되게 친해 보이시던데.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이야. 멀리 사는 친구. 친구? 근데 투자 이야기는 뭐예요, 엄마? 어디다 투자하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머니는 버럭 화를 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영은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지영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어머니의 카톡에서 본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그 사진을 넣었다. 몇 초 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사진은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홍콩의 유명 대학에서 일하는 백인 교수였고 그의 개인 홈페이지와 여러 기사에서 같은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미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50대 한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사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언급했던 미국 바이오 회사의 이름도 검색해 보았다. 그런 이름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제시했던 투자 정보는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 지영은 어머니가 알려준 송금 계좌 번호도 조회해 보았다. 예금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고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어머니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금융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지영은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부인하며 사기꾼을 감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일단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상담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한편 선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민준과의 달콤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투자 수익금이 나올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아예 한국으로 돌아와 선희와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속삭였다. 어머님,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서 1억 원만 더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림도 다시 그리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 어머님 곁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1억 원. 선희는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이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돈이었다. 하지만 수십억 원, 함께하는 여생, 세계 여행이라는 말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일까? 결국 선희는 민준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환상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예약했다. 바로 그 주말 지영이 다시 수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단히 각오한 얼굴이었다. 지영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엄마, 저랑 약속 하나만 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끝까지 듣고 화내지 않기로요. 선희는 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말이길래 그래? 지영은 노트북을 열어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과 실제 홍콩 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짜 회사 정보와 사기 계좌에 대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 사람 김민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홍콩에 사는 교수고 엄마한테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회사도 가짜고 투자도 사기예요. 엄마는 지금 사기당하고 계신 거예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노트북 쳐다보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니다. 아닐 거야.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수개월 동안 쌓아온 신뢰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보낸 메시지들 좀 보세요. 전형적인 사기꾼들 수법이에요. 감정에 호소하고 큰 돈을 약속하고 결국엔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는 나를 어머니처럼 생각했어. 나를 위해서 한국에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야. 선희는 소리를 지르며 딸을 밀어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외로움을 파고든 유일한 위안,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바로 그때 선희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선희는 홀린 듯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지영이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엄마, 받지 마세요. 아니, 받으세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세요. 제가 옆에서 듣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라면 제 의심을 풀 수 있겠죠. 선희는 망설였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진실을 확인할.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접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대출건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희는 목이 베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지영이 대신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아니, 당신 누구야? 당신 홍콩에 사는 오오 교수 사진 도용했지? 당신이 말한 바이오 회사, 그거 유령 회사잖아. 당신 사기꾼이지.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이전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거친 욕설이었다. 뭐야, 이 엑슨? 당신 뭐야? 할망구 옆에 누가 있었던 거야? 아, 씨발, 다 된 밥에 재 뿌리네. 욕설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뚜 차가운 기계음이 선희의 귀를 파고들었다. 선희는 스마트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님이라 부르며 상냥하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낯설고 추악하며 잔인한 목소리.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정한 위로도, 눈물겨운 효심도,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도 모두 그녀의 돈을 노린 추악한 연극이었다. 수개월 동안 그녀가 품었던 희망과 설렘이 산산조각나 허공으로 흩어졌다. 선희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끔찍한 자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는 순간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몸서리쳤다. 지영은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 괜찮아 엄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지영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수원 화성의 성벽 위로 차가운 달이 떠올랐다. 선희의 집에는 밤늦도록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과 자신을 속인 사기꾼에 대한 분노보다 그런 어리석은 사기에 넘어가 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컸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를 믿었던 마음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지영은 회사를 휴가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녀는 묵묵히 죽을 쑤어 어머니에게 떠먹이고 잠든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어머니를 다그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는 대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영아, 경찰에 가야겠지.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하게나마 삶의 의지가 돌아와 있었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엄마, 가야지. 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도 당하지 않게 알려야지. 다음 날 모녀는 함께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경찰관은 선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선희는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미 돈에 대한 미련은 버린 지 오래였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선희는 딸에게 말했다. 지영아, 엄마가 노인정에 다시 나가볼까 한다. 지영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선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거기 가면 잔소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화투치자고 조르는 영감님도 있고 시끄럽긴 해도 사람 사는 냄새는 나겠지. 그날 이후 선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노인정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을 나눠 먹고 때로는 시시한 농담에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그곳에는 카카오톡 너머의 달콤한 속삭임은 없었지만 투박하지만 진실된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다. 선희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지영이 사다 준 스케치북과 색연필로 그녀는 집 앞 화단의 작은 꽃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텅 비었던 마음에 새로운 색깔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주말마다 지영은 손주들을 데리고 선희의 집을 찾았다.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다시 활기를 띠었다. 선희는 더 이상 딸에게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지영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더 깊이 귀 기울였다. 모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선희의 집 마당에는 김장을 하려는 모녀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빨간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며 선희는 문득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경찰서에서 보낸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안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선희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었다. 그녀는 양념 묻은 손으로 지영의 볼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주며 말했다. 지영아, 김치가 아주 맛있게 되겠구나. 올겨울은 아주 따뜻하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단단함과 현실의 소소한 행복 속에서 찾은 잔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수원 화성의 성벽 위로 내리는 눈발은 마치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하얀 위로처럼 보였다. 가을의 속삭임은 때로 혹독했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봄을 기다릴 힘을 얻고 있었다. 그 중에는 선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자식들에게 보이스피싱으로 큰돈을 잃은 할머니, 건강식품 사기를 당한 할아버지.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때로는 어리석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었다. 선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노인정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도 있었다. 선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영의 응원에 힘입어 수업에 참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카카오톡 사용법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 보안 설정, 스미싱 문자 구별법, 그리고 온라인 사기 예방 수칙 등에 대해 배웠다. 두렵고 피하고만 싶었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나 메시지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았다. 민준, 아니 그 사기꾼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때때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향한 분노나 미련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다. 얼마나 삶이 비참하면 남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그런 짓을 할까?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죗값을 치르기를 바랐지만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럴 시간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봄이 오고 화성의 성벽 주변에 벚꽃이 만발했을 때 선희는 지영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꽃 구경을 나섰다. 휠체어를 탄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지난 가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편안해 보였다. 지영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녀는 사기꾼에 대한 분노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웠다. 하지만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지영은 어머니에게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선물했다. 엄마,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어보세요. 엄마가 보는 세상을 사진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선희는 딸의 선물에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집 주변의 풍경, 노인정 친구들의 웃는 얼굴, 손주들의 재롱, 그리고 화성의 사계절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특별할 것 없지만 따뜻하고 소중한 일상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진 동호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출사를 나가기도 하고 서로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말에는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황혼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사진 전시회도 열었다. 선희의 사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녀가 담아낸 따뜻한 시선에 공감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선희는 마이크 앞에 섰다.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세상과 사람을 믿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큰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선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온라인 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아마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또 다른 선의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연결과 위로는 익명의 온라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 현실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선희는 딸 지영과 함께 화성 행궁을 거닐고 있었다. 곱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엄마, 작년 이맘때 생각나세요? 지영이 물었다. 선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생각나고 말고 그때는 참 힘들었지. 그래도 엄마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존경스러워요.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다 내 덕분이다.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성벽 너머로 보이는 수원 시내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싸늘하지만 상쾌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작년의 가을과는 다른 희망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의 가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절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김민준의 속삭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득했다. 선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활짝 웃는 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날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선희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 예방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다. 기사를 읽은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연락해왔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는 이들이었다. 선희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복지관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홍콩에 거주하는 오오 교수, 바로 김민준이 도용했던 사진의 실제 인물이었다. 그는 우연히 한국의 지인을 통해 선희의 사연과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편지에서 그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신의 사진이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슬퍼했다. 그는 선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를 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어머니 또한 몇 년 전 유사한 금융사기를 당해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박선희 여사님, 당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처럼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기에 이러한 비열한 범죄가 언젠가는 뿌리 뽑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사진들을 계속해서 세상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연대감에서 비롯된 따뜻한 눈물이었다. 세상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그 교수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툰 영어 실력이었지만 지영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정성껏 답장을 썼다. 선희의 삶은 이제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사진 동호회 활동, 사기 예방 강의, 그리고 노인정 친구들과의 만남. 그녀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의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넘실거렸다. 물론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딸과의 깊어진 유대감, 새로운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마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올해 김장은 지역 내 가족뿐만 아니라 노인정 친구 몇 명과 사진 동호회 회원들까지 함께하는 작은 잔치가 되었다. 선희의 집 마당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다.
모두 함께 버무린 김치는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맛있었다. 김장을 마치고 모두 둘러앉아 뜨끈한 수육과 김치를 나눠 먹으며 선희는 문득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끔찍한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어둠이 깊었기에 작은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상처가 깊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모두의 힘찬 외침과 함께 잔이 부딪혔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내린 마당에는 지영이 켜놓은 작은 등불이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했다. 선희는 이제 온라인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위험성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딸과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친구들과 안부를 묻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화면 너머의 익명성과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녀는 진짜 행복은 화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가을의 속삭임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삭임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박선희 여사는 그 혹독한 가을을 지나 마침내 자신만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붓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다. 희망과 용기라는 이름으로. 몇 년 후 선희는 전국 노인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어르신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 단상에 선 그녀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과거에 저처럼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아픔을 겪고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영과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선희는 그들을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비록 가을의 차가운 바람을 맞았지만 꿋꿋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은 꽃.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 교수에게 받은 편지와 자신이 보낸 답장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했던 그 따뜻한 연대의 기억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언젠가 홍콩에 가서 그를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노인정 친구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다. 화면 가득 친구들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선희야, 상 받은 거 축하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언제 한턱 낼 거야? 선희는 크게 웃으며 답했다. 알았어. 알았어. 내일 노인정에서 잔치 한번 하자고. 스마트폰 화면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너머의 세상은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따뜻한 창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 박선희 여사의 가을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하고 희망찬 겨울을 지나 눈부신 봄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다. 선희의 사기 예방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수원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초청을 받아 강의를 다니게 되었다. 그녀의 강의는 딱딱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방식이었기에 듣는 이들에게 큰 공감과 설득력을 얻었다. 그녀는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절대 자책하거나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통해 선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사람들, 부모님이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자녀들, 그리고 현장에서 사기 범죄와 싸우는 경찰관들까지. 그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연대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박선희 여사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여사님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 명입니다. 선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때의 앳된 모습과는 달리 훨씬 더 듬직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그때 여사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다른 분들을 돕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큰 힘을 얻습니다. 선희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시려 애써주셨던 것 다 기억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은 선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비록 그녀의 돈을 훔쳐간 사기꾼은 잡지 못했지만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노력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선희의 사진 실력도 일취월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 사진을 넘어 노인들의 산과 희로애락,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겪는 소외감과 희망을 담아내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진들은 여러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녀의 삶과 사진에 관심을 보이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선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온라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쉽지 않았지만 선희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촬영팀은 그녀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그녀가 강의하는 모습, 사진을 찍는 모습,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혼자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모습까지 그녀의 삶의 다양한 면모를 카메라에 담았다. 다큐멘터리 화성, 가을 그리고 박선희는 방송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용기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감동했으며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도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선희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사회적인 메시지로 승화시킨 용감한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홍콩의 오우 교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며 마침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다며 선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약속한 날, 선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다. 지영도 함께였다. 잠시 후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품위 있고 지적인 모습의 오우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박선희 여사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편지로나마 인사를 나눴지만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의 영어는 선희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옆에 있던 지영과 그의 동료 교수가 통역을 도와주었다. 선희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교수님,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을 직접 뵙게 되니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과 가족, 그리고 온라인 사기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그들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오 교수는 선희에게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니 또한 선희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우오 교수는 선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그가 직접 찍은 홍콩의 야경 사진이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있는 도시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 어둡고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희망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의 삶이 바로 그 희망의 불빛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선희는 그의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고 그에게 자신이 직접 찍은 화성 설경 사진을 선물했다. 고즈넉한 성곽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 만남은 선희의 삶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그녀는 이제 세상이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한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다시 가을이 깊어졌다. 선희는 여느 때처럼 노인정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노인정 마당에는 벌써 친구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이 박 여사, 오늘 사진 찍으러 안 가? 선희야, 이리 와서 고구마 좀 먹어. 오늘 아침에 찐 거야. 선희는 친구들의 부름에 웃으며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그녀가 사랑하는 일들이 있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딸 지영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손주들이 할머니표 닭볶음탕 먹고 싶대요. 우리 지금 그리로 갈게요.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얼른 와라. 엄마가 맛있게 해놓을게. 선희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저녁 식탁에 모여 앉을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햇살이 가득했다. 가을의 속삭임은 때로 아팠지만 그 아픔을 딛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위로 기러기 몇 마리가 힘차게 날아가고 있었다. 선희는 문득 자신도 저 기러기처럼 지난날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원의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다. 수많은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을 지나며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그녀의 삶처럼. 세월이 흘러 선희는 80대 할머니가 되었다. 여전히 정정했지만 예전만큼 강의를 다니거나 멀리 출사를 나가지는 못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집 작은 방을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랑방으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온라인 사기 예방 팁을 공유하며 때로는 함께 사진을 보고 시를 읽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었다. 지영은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었고 손주들은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주 할머니 집을 찾았고 선희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선희는 사랑방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지난 사진 전시회 때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그중에는 홍콩의 오우 교수가 보내준 야경 사진과 그녀가 그에게 선물했던 화성 설경 사진도 있었다. 참, 세상에는 별의별 인연이 다 있어. 그렇지? 한 친구가 말했다. 선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나쁜 인연도 있지만 결국엔 좋은 인연이 더 많더라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성의 성벽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저 노을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치열했던 낮의 열정을 지나 이제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선희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박선희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오오 다큐멘터리 제작사입니다. 몇 년 전 방영되었던 여사님의 다큐멘터리가 최근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편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사님의 요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선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다시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요. 그녀의 삶은 마치 수원 화성의 오래된 성벽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수많은 가을을 지나며 그녀는 삶이라는 긴 여행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뜻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서 세상의 모든 선의들에게 가닿을 때까지. 후속 다큐멘터리 촬영은 선희의 스마트폰 사랑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카메라는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웃고 떠들며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선희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였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선희가 손주에게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이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손주와 화면을 통해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지혜와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세상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 있었다. 후속 다큐멘터리 역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세대 간의 소통과 노년의 디지털 포용이라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희의 스마트폰 사랑방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선희는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마음은 청춘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화성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 속에는 그녀의 길고 긴 삶의 이야기가 수많은 가을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이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홍콩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여행은 힘드시지만 엄마께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홍콩에서도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예방 캠페인이 시작됐대요. 선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선희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그녀가 남긴 용기와 희망,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었다. 선희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남았다. 그녀가 만든 스마트폰 사랑방은 계속해서 운영되었고 그녀의 사진들은 갤러리에 걸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다큐멘터리와 강의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울려 퍼졌다. 화성의 성벽에는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가을의 속삭임은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박선희 여사의 삶을 기리는 아름답고 장엄한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수원 화성의 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